네, 안녕하세요. 신혜승입니다. 네. 그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강의를 들으러 와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강의할 내용은 그 음악 공간을 거닐다. 18세기 영국 정원과 음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시간 반 동안 강의를 할 예정인데요. 항상 이제 음악이 그 청각 예술이기 때문에 음악을 그 말이나 글로 설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그거를 또 이해하는 게 또 더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그걸 조금 더 가시적으로 볼 수 있는 정원이라든가 회화 뭐 이런 다른 예술가의 관련성 속에서 음악을 설명해내면 또 어떤 새로운 의미가 도출될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이 주제를 잡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그 좀 범위를 좁혀서 특히나 18세기에 새롭게 이렇게 조형되기 시작하는 정원 문화하고 거기서 보여지는 어떤 가시적인 변화, 시각적인 변화가 음악의 변화를 또 어떻게 새롭게 설명해낼 수 있을지 그것에 대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8세기 그 정원 문화를 살펴보기 위해서 먼저 그 정원의 속성에 대해서 가볍게 이제 정리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한 내용은 그 루소가 얘기를 하고 있는 루소의 언어 기원론이라는 책 속에서 회화와 음악의 속성에 대해서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회화가 가지고 있는 특성, 이것이 이제 시각 예술이기 때문에 지속성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대적이고 어떤 독립적인 어떤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면, 반면에 음악이 갖고 있는 속성은 그러니까 시간을 통해서만 우리가 인지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상대적인 개념으로 이제 다가간다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것과의 어떤 관련성 속에서 우리가 인지될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화와 음악이 갖고 있는, 그러니까 시각예술과 청각예술이 갖고 있는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사이에 이제 제가 정원이라고 하는 새로운 정원 문화의 위치를 이렇게 이제 넣어봤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원이 갖고 있는 속성은 음악처럼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빛의 위치라든가 계절이라든가 날씨에 따라서 변하는 어떤 시간적인 속성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인간의 어떤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회화적인 속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제 굳이 회화와 음악 사이의 위치에 제가 이렇게 놨고요. 그리고 또 특히나 18세기 정원 문화는 우리가 이렇게 쉽게 생각하는 그 단순한 어떤 기능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원이 하나의 어떤 그 예술로 인식되기 시작한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시하고 문학과 함께 정원이 같은 어떤 예술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되고, 정원과 관련된 미학들이 많은 저서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정원과 음악의 공통점을 좀 이렇게 찾아봤는데, 두 가지 다 즐거움을 제공하는 중요한 문화적인 요소로 작용을 했다는 점, 그리고 시대 정신의 변화에 맞추어서 변화하고 발전해 나간다는 거, 그리고 주제를 표현하고 사건을 배치한다는 점, 그다음에 감성과 상상력을 중시하고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그런 예술이라는 점을 공통점으로 들 수 있고요. 여기서의 공통점은 특히 18세기에 영국에서 새롭게 만들어지는 정원의 경우 그 정원과 음악이 이러한 공통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각 정원은 이상적인 경관을, 그리고 음악은 이상적인 소리의 조합을 구현하려는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했고, 그래서 이제 정원을 통해서 설명되는 여러 가지 문화 현상이 음악이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이제 살펴보기 위해서 17세기 정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주요 그 우리가 살펴볼 쟁점은 18세기 정원이지만 17세기의 정원 문화를 살펴보면 18세기에 얼만큼 새로운 문화가 창출됐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의 영국 정원을 이제 먼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1645년경에 사파에 나오는 코라는 사람이 조형을 한 윌튼 정원의 모습입니다. 이 정원의 그 특색은 일단 굉장히 인위적이고 또 기하학적이고 정형적인 모습을 갖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무라든가 길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자연의 요소들이 어느 것 하나 자연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손에 의해, 그리고 그 여기서 얘기하는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자의 마음에 의해서
예, 그 권력자가 놓여지고 싶은 위치에 사물을 배치하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이런 조형의 시대는 예, 좀 그 왕과 귀족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 그런 절대주의 시대를 반영하는 예, 정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날도 비교를 한다면 이런 모양의 정원이 어떻게 조형되어 있는 예, 어떤 캠퍼스나 뭐 어떤 정원을 구경하게 된다면 예, 우리가 그냥 반대로 유추해서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아, 이곳은 좀 권위적인 혹은 전통을 강조하는 그런 곳이겠구나. 뭐 꼭 그렇게 들어맞지는 않지만 예, 그 뭐 예술이 인간의 어떤 그 주관성과 이런 것들을 표출하는 그런 이제 방향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 가장 유명한 정원이 이제 프랑스 베르사유 정원인데요. 예, 이 당시 이제 베르사유 궁정에 있었던 루이 14세가 예, 자신의 그 궁전과 예, 정원을 이제 조형을 하면서 예, 이런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코의 정원을 본 것처럼 굉장히 또 정형적인 모습, 인위적인 모습, 네, 그리고 형식적인 모습, 네, 기하학적인 모습, 예, 그리고 또 다르게 설명을 한다면 권위적인 모습으로 조형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프랑스의 경우 예, 베르사유 궁정을 이제 정원한 노트르라는 사람에 의해서 예, 찰스 2세가 영국의 예, 왕이었던 찰스 2세의 궁정이 베르사유 궁전보다 먼저 조형이 됐는데요. 예, 이 궁전의 모습을 봐도 이 당시가 어떤 시대라는 것을 네, 절대주의 시대라는 것을 이렇게 예감할 수 있는 정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권력이 항상 어떤 중심에서 나오기 때문에 예, 가운데 거대한 궁전의 모습이 있고 예, 이 궁전을 중심으로 예, 직선의 대로들이 예, 권력이 이렇게 뻗쳐나가는 듯이 예, 그렇게 보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런 화단의 모습도 예, 굉장히 자수화단이라고 해서 인위적이고 예, 그런 모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네, 그래서 찰스 2세의 궁정의 오늘날의 모습을 볼 수 있고 예, 여기서 이제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 어떤 나무나 식물들이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뭐 원뿔이라든가 피라미드라든가 뭐 이런 모양으로 예, 인위적으로 깎여서 자라게 되는 모양들을 볼 수 있는데 예, 이것이 단지 뭐 그 당시의 아름다움만을 표출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이제 어떤 정치성을 함의하고 있는 어떤 절대적인 권력을 예, 이렇게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네덜란드식 정원이 한때 또 유행을 했는데 예, 그 찰스 2세 이후에 이제 명예혁명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고요. 예, 또 영국에서는 이제 1688년의 명예혁명 이후에 예, 그 메리 2세 여왕하고 네덜란드 출신의 윌리엄이 이제 같이 공동 왕좌를 차지하게 되는데 예, 이때 이제 네덜란드식 정원의 영향력이 영국에 예, 이렇게 이제 들어오게 돼서 예, 꽃과 식물을 조금 더 화려하게 쓰는 예, 그런 여전히 그러나 정형적인 예, 형식주의적인 예, 또 다른 말로 예, 권위적인 예, 또 다른 말로 기하학적인 예, 그런 정원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뭐 이 강의가 끝나면 형식적이고 권위적이고 정형적이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키워드들이 예, 머릿속에 아련하게 남게 되실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눈에 보이는 정원마다 막 비판을 하게 되실 수도 있어요. 네, 특히 우리 학교의 ECC 위에 조형되어 있는 정원이 이런 그 토피아리라고 하는 그러니까 식물을 원통이나 뭐 이렇게 피라미드 모양으로 깎는 예, 그런 것들로 조형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8세기 정원은 이제 자연주의적인 정원으로 갈 건데 예, 자연은 사실 곡선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예, 구불구불한 곡선으로 되어 있는 자연에 비해서 예, 이 당시의 정원의 어떤 산책로들은 다 직선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 ECC의 또 그 길을 살펴보면 곡선 아닌 직선, 직선이 아닌 곡선. 그러니까 이렇게 휘어져 있긴 한데 얘네가 이렇게 그 번개 모양처럼 이렇게 팍팍 이렇게 끊어져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어떤 마음을 담고 있을까라는 걸 이제 유추해서 살펴볼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조형된 그 정원들 예, 몇 세기의 정원이게요? 17세기 특히 영국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정원들. 네, 뭐 다시 뭐 특징을 얘기하지 않아도 머리에 떠오르시는 여러 가지 단어들, 기하학적이고 정형적이고 권위적이고 형식적인 예, 이런 정원들이 18세기로 넘어가면서 그 많은 이론가들의 저서를 통해서 예, 이렇게 변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뭐 예술의 변화가 먼저 뭐 예술 자체 내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원화되기도 하지만 예, 어떤 여론을 형성을 해서 예, 그 여론을 반영해서 예술이 변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정원의 예가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세기 특히 전반기는 에디슨이라고 하는 저널리스트와 포프라고 하는 이제 영국의 시인이 각각 신문이나 자신의 저서를 통해서 이 당시 정원 문화가 이렇게 바뀌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예, 그런 것들이 이제 기반이 돼서 18세기의 정원을 조형하는 방식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정원을 앞으로 이제 살펴보게 될 건데 예, 먼저 18세기 전반은 이론가로는 에디슨과 포프 그리고 이제 실행가는 예, 우리가 음악 같은 경우는 작곡가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제 정원을 만드는 정원 조형가들 예, 그래서 켄트, 하워드, 호어 2세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실행이 되는데 예, 이렇게 이제 어떤 하나의 문화가 이렇게 형성되고 이제 그게 이제 활성화되기까지 예, 그걸 이제 살펴보기 위한 어떤 배경을 먼저 보면 예,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17세기부터 이탈리아의 회화에 예, 이제 풍경화가 중요성을 예,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점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예, 원래 풍경화라는 거는 예, 회화에 있어서 굉장히 그 낮은 수준의 회화로 이제 이렇게 막 치부가 됐고, 예, 그래서 이제 풍경화를 그리는 화가들에 대한 인식이 예, 이렇게 높지 않았는데 18세기로 접어들면서 17세기 풍경화를 그렸던 화가들에 대한 관심이 이제 다시 살아나게 되고, 그리고 그 그림에 나와 있는 풍경, 이상적인 풍경, 이거를 실제 정원에 만들어 놓으려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정형식 정원의 예에서 본 것처럼 그 시대가 좀 계급을 중시하는 어떤 계급주의적인 권위주의적 시대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노력으로 예, 그래서 이제 정치적 자유를 열망하는 그런 노력으로 예, 그런 정원의 형태를 이제 다 없애고 예, 자연주의를 표방하는 새로운 정원이 이제 나타나게 되는 어떤 배경을 여기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정원이 상징적이고 아카디아적이고 도상학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새로운 정원이 나타나는데, 예, 요 정원을 이제 같이 사진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물론 이제 18세기 전반은 아직도 여전히 그 왕과 귀족의 역할이 강했던 어떤 절대주의의 어떤 개념이 남아 있었던 그런 시대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당시 새롭게 조형된 정원의 향유 계층은 여전히 왕실과 귀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당시 예, 조원된 정원의 한 예로 예, 하워드의 정원을 들 수 있는데 예, 아까 처음에 17세기 정원의 모습과는 굉장히 다르게 예, 전반적으로 자연스럽게 조형됐다는 것이 이 시기의 특징이고요. 예,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네, 그 제 화면에서 예, 이게 왜 동그랗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동그란 저 노란색은 뭐죠? 네, 이상하네요. 네, 네 이게 무슨 효과요? 아, 할로윈이네요. 자, 그 정직한 사람만 보인다는 노란색이 다 보이시고 계시죠 지금? 예. 원래는 없는 걸로 생각하고 보시면 돼요. 예, 일단 이제 자연스럽게 조형이 되어 있는 것의 특징은 그 직선의 대로가 사라지고 이제 구불구불한 곡선, 예, 으로 이제 그 산책로가 조형되었다는 점, 그리고 이제 자연스러운 나무, 숲들을 들 수 있고, 그런데 이제 특징이 뭐냐면 이런 그 건축물이나 뭐 이런 것들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예, 이거는 어떤 고대의 유적, 그다음에 고전 문화학에 나타나는 신전이라든가 뭐 그와 관련된 건축물, 예, 이런 것들을 예, 정원에 직접 재현을 해놓고 있다는 거죠. 이 당시 제가 그랜드 투어라고 하는 이 어떤 배경을 아까 잠깐 살펴봤는데, 영국의 이제 대부호들, 이게 엄청나게 이제 부를 축적한 어떤 그 대규모 토지를 소유한 영주들, 예, 이 영주들이 이제 자식을 교육시키는 데 있어서 어떤 일정한 시간이 되면 가정교사와 함께 유럽 대륙을 여행하도록 하는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유행처럼 번졌기 때문에 그것을 그랜드 투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유럽 대륙 중에 특히 이제 많이 갔던 곳이 이탈리아하고 스위스를 들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뭐 주로 이탈리아와 스위스로 많이 관광을 가듯이 그 당시 이제 영국의 귀족의 자녀들이 그냥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교사와 함께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몇 달이라는 어떤 기간 동안 직접 가서 이제 이런 것들을 보는데, 그러니까 이탈리아 자체가 어떤 고대 로마의 어떤 유적지였고, 그리고 고전 문학의 배경이 되는 곳이었기 때문에 이제 직접 그곳에 가서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만든 거죠. 근데 거기서 머무른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직접 보고 온 사람들이 그것을 자신의 영지에 이렇게 실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본 풍경은 지금 영국에서 조형된 것이지만 사실은 이탈리아에서 본 영향력이 반영이 된 것이고, 여기에 나타나는 이러한 어떤 신전의 모습들, 상징적인 건축물들, 이런 거는 이제 고대 어떤 로마의 유적이나 어떤 고전 문학의 소재에서 등장하는 그런 유적물들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이제 관람하는 관람객들, 그러니까 이 당시 이제 영국의 정원 문화가 형성이 되면서 유럽 대륙에서 오히려 영국의 정원을 구경하러 많이 또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것을 본 관람객들은 마치 이제 연극을 보는 듯하게 이 안에서 고전 문학의 스토리를 상상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연극과의 차이점은 그 연극은 그 관객석에서 무대를 바라보는 것이지만 또 정원의 역할은 이곳을 이제 곳곳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마치 자신이 주인공이 된 듯한 느낌을 또 줄 수도 있다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적인 어떤 건축물들이 들어간 그 정원의 모습을 살펴봤고, 그리고 이 그림은 17세기 클로드 로랭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풍경화의 예인데요. 원래 아까 얘기한 것처럼 풍경화가 그렇게 중심적인 위치를, 회화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했는데 로랭 이후부터 이제 풍경화에 대한 인식이 다시 이제 좋아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때 이 로랭의 그 회화가 에네아스가 있는 델로스 풍경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제 회화 작품이 있는데, 이것도 역시 무슨 고전 문학의 내용을 회화로 담고 있고요. 이 풍경 자체를 그냥 그림으로 즐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뭐 TV와 영화를 보면서도 2D에 만족하지 않고 3D를 즐기는 방식을 우리가 재채택을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직접 3D로 보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넘어가 버렸네요. 이 정원과 이 정원의 비슷한 모습, 이건 2D의 방식이고 이건 3D의 방식.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에 재현을 하려고 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느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영국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영국이 이 당시에 이제 뭐 식민지 개척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획득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의 어떤 토지에 이런 것들이 실현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을 또 즐기는 방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물론 왕의 권한이 절대적이었던 17세기의 그 영국의 정원은 아까 본 것처럼 왕실 정원이 위주였고, 왕실 정원은 그렇게 권위적으로 이렇게 조용히 됐지만 18세기로 넘어가면서 이렇게 많은 어떤 귀족이나 상류층들은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자연스러운 정원을 조용하게 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예로 이 당시 또 유명한 정원 조형가로 켄트라고 하는 사람을 들 수 있는데, 이 중에 켄트의 정원 중에 유명한 스토우 정원, 여기도 역시 자연스럽게 정원을 조용한 모습하고 플러스 상징적인 건축물들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우 정원에서 이 건축물은 고대 덕행의 사원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고요. 이런 주제들을 정원에 배치를 해서 주제들을 이제 연결을 시켜서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나간다는 개념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스토우 정원의 또 다른 면모, 영국 명사의 사원, 그리고 고딕 사원,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단 뭐 식물과 나무들이 자연스럽게, 그리고 풀밭들이 또 자연스럽게 조형되고 있는 모습, 그리고 상징적인 건축물, 이런 것들이 이 당시 18세기 전반기 정원의 주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워드의 정원의 또 예를 들면 다 비슷한 부류로 되어 있는데, 하워드의 정원 안에도 어떤 고딕 양식의 어떤 건축물들, 그리고 로마의 유적을 생각나게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이렇게 놓여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호워 2세의 정원,
스타우 헤드라고 하는 정원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에서도 역시 뭐 판테온 신전이라든가, 그리고 조각상들, 헤라클레스를 묘사하는 조각상, 그다음에 아폴로 신전, 이런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그 정원 곳곳에 배치가 되어 있어서 어떤 흐름을 가지고 이 내용을 어떤 서사적인 구조로 그 관람객들이 직접 느끼면서 지나갈 수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에 이제 정원을 자연스럽게 정원을 조용한 것이긴 한데, 그런데 이제 어떤 상징적인 모티브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원을 이제 제가 그냥 굳이 도상학적인 정원이다. 라고 아까 처음에 이제 그 배경 밑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자, 요거를 이제 크게 이제 두 개의 차원을 사실 요렇게 뭐 비교를 이렇게 단순하게 하면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17세기의 정원의 한 예와 18세기 정원의 한 예를 이렇게 이제 멀리에서 조망하는 이런 조망도를 통해서 살펴보면 한눈에 비교하실 수 있으시죠? 이 정원의 특징도 얘기하실 수 있으시죠? 이 정원의 특징도 여기가 자연주의적인 정원, 여기가 형식주의적인 정원, 17세기, 18세기를 대표하고 있고, 단지 이제 이 정원 안에 곳곳에 어떤 상징적인 모티브들이 들어가 있다. 그래서 실제로 내가 그곳에 가 있지 않지만 그곳에 가 있는 느낌을 주고 있다라는 게 이제 특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원의 얘기에 제가 이제 너무 이렇게 막 집중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러한 시각적인 변화가 음악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근데 음악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변화는 우리가 이제 눈으로 보는 것처럼 명확하지 않고 귀로 듣기 때문에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려서 그것을 이제 말과 글로 설명해 내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서 요거를 이제 정원 문화와 연관을 시켜서 설명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음악에 이제 적용을 해 보면 이 부분이 저의 통찰력이 빛나는 부분. 그런데 약간의 비약이 있고요. 또 일반화시키는 오류가 좀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재밌게 들으실 거죠. 그런 단점은 조금 이렇게 예쁘게 봐주시고, 이렇게 적용한 저의 그 통찰력, 이거를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음악에 적용을 해보면 음악 역시 과거의 공간을 기억하고 보지 못한 시대와 장소의 공간을 연상케 하는 요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 18세기에는 이제 국가 양식이라는 것이 있어서 프랑스에는 프랑스만의 어떤 양식이 있고 이탈리아는 이탈리아 양식, 독일은 독일 양식, 또 영국만의 어떤 양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강조점이 또 조금씩 다 다른 그런 어떤 국가 양식을 갖고 있어요. 근데 국가 양식, 뭐 이게 이 당시가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민족 양식이라고 설명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일단 이제 민족이라는 개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민족 양식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각 나라의 민족마다 갖고 있는 자기만의 어떤 민족 양식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민족의 모든 요소들 중에 장점만을 골라서 또 그 민족을 어떤 초월하는 하나의 이상적인 양식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 초월적인 음악의 어떤 보편성도 존재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항상 공존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뭐 세계화를 외칠 때 각각의 어떤 지역화가 중요한 것처럼 이 당시에도 각각 민족의 양식이 있지만 그 민족의 요소를 모아서 만든 음악이 가장 이상적이다라고 하는 견해도 공존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에 있지만 프랑스를 느낄 수 있는 음악들이 있고, 또 영국에 있지만 이탈리아의 어떤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정원에 가서 그거를 상징하는 건물을 통해서 느끼지 않아도 음악을 통해서도 이런 요소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특히 영국에서는 지금 영국이 초점이기 때문에 콘서트 문화가 엄청나게 활성화되는 시점이 18세기고요. 콘서트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반 어떤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원하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공공 연주회의 모습을 갖고 있는데, 그것이 처음 발달한 나라도 영국이기 때문에 이 영국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콘서트를 통해서 옛날 음악과 현대 음악, 그다음에 성악과 기악, 그다음에 이탈리아 음악, 프랑스 음악, 독일 음악, 이런 것들을 다채롭게 들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음악의 기능이 사실 그곳에 직접 가보지 못했고, 그리고 또 과거라면 더 갈 수 없는 거잖아요. 미래도 갈 수 없지만. 그래서 과거의 공간을 또 기억하게 하는 어떤 그런 청각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그거를 이제 정원 문화와 비교해서 이걸 이제 유출을 해봤고,
그래서 작곡가들마다 어떤 작곡가는 어떤 그 프랑스에 더 강한 작곡가도 있지만 그 작곡가가 한 작품 내에서 이 여러 나라의 요소를 다 종합해서 보여주는 그런 작곡가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의 의미는 그곳에 직접 가보지 못했지만 그곳을 느끼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이제 작품으로 제가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를 이제 준비를 했는데, 그 18세기 전반기는 영국에서 핸델이 활발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고요. 핸델이 1726년에 영국민으로 귀화를 하면서 원래는 어느 나라 태생의 작곡가게요? 1번 한국, 2번 우즈베키스탄, 3번 독일. 어렵죠? 독일 태생의 작곡가인데 뭐 이탈리아를 거쳐서 이탈리아에서 양식을 공부하고 이제 정착은 영국에서. 이제 영국의 어떤 콘서트 문화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그러니까 작곡가로서만이 아니라 음악 어떤 기획자로서의 역할도 했던 그런 분이신데, 18세기 전반기, 그러니까 그 정원 양식이 새롭게 조형되고 있을 이제 그 무렵에 핸델은 그 왕궁의 불꽃놀이라고 하는 작품을 기악 음악을 작곡을 했어요. 근데 이 작품의 의의는 그 당시 프랑스와 영국의 평화 조약 체결을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을 했고, 곡의 구성은 크게 5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곡이 오버처, 그다음에 불에 뭐 이런 방식으로 그 모음곡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먼저 서곡을 들어볼게요. 느리고 장중한 부점 리듬이 특색인 서곡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서곡은 프랑스풍 서곡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이런 양식이 확립되고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쓴 거기 때문에 좀 약간 역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들지만, 어쨌든 어느 곡에서든지 느리고 장중한 이런 식의 부점 리듬이 나온다. 그럼 우리는 지나가면서 이 음악이 들린다. 아, 프랑스풍이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프랑스를 대표하는, 원래 프랑스 서곡은 프랑스 오페라가 본격적으로 공연하기 전에 왕의 등장을 알리고 오신 청중들을 환영한다는 의미에서 연주하는 서곡이에요. 그러니까 오페라 전에 연주하는 그런 서곡의 의미인데, 그런 프랑스풍의 어떤 서곡을 이 모음곡의 첫 곡으로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의 의의를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원과 연관을 시켜서. 그래서 이 프랑스 서곡 자체가 어떤 왕의 등장을 알리고 왕을 환호하는 의미를 갖고 있는 어떤 궁정의 위엄과 권위를 상징하는 그런 음악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핸델에 의해서 첫 곡으로 선택됐다는 것 자체는 이 당시가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의 조약이 체결된 5초 전에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관심이 없으신 프랑스와 영국 간의 어떤 조약이 체결된,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체결된 기념으로 작곡을 했기 때문에 아마도 핸델이 프랑스 서곡풍으로 프랑스를 환영하는 의미에서 이것을 작곡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거를 듣는 사람마다 뭐 꼭 그거를 구체적으로 느끼진 않지만 은연중에 프랑스를 연상케 하는 요소고 프랑스의 궁정의 위엄을 떠오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쉽게 이해되는 이런 관현악 음악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핸델이 새롭게 작곡은 했지만 뭐를 지금 남겨놓고 있냐면 그 도상학적인 요소를 남겨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원 곳곳에 배치했던 어떤 상징적인 기념물처럼 이 음악이 갖고 있는 의미는 프랑스 서곡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이 작품에 담고 있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조금 더 살펴보면 두 번째 곡은 불에라고 하는 물고기와 전혀 상관없는 작품인데 집에 가서 생각하시면 좀 웃겨요. 네. 자, 불에는 그 프랑스 어느 한 그 지역, 그러니까 지방의 춤곡에서 유래를 했어요. 물론 나중에 궁정으로 들어가서 이제 궁정의 우아한 춤곡으로 좀 변하긴 했지만 어떤 기원은 프랑스 어떤 지역의 한 지역의 춤곡. 그래서 프랑스의 궁정만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핸델이
예, 프랑스의 또 그냥 또 다른 어떤 한 지역을 또 환영하는 의미를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예, 이런 면에서 약간 비약이 느껴지시죠? 예, 그러나 사랑스럽게 듣고 계시죠? 예, 그래서 약간 빠르고 경쾌한 어떤 지방 충고, 약간 장중하고 느린 예, 왕궁의 예, 그런 서곡이었고요. 자, 이 작품은 언제 연주됐냐면 예, 엑스라 샤펠 조약 체결을 기념하는 불꽃놀이가 열렸는데 왕궁에서 예, 불꽃이 이렇게 터지기 전에 서곡을 연주하고 예, 불꽃과 불꽃 사이에 이제 이런 곡들을 연주할 목적으로 작곡을 했어요. 네, 자, 세 번째 곡 시칠리아나까지 살펴볼 건데 예, 시칠리아나라는 곳은 그 시실리아 섬을 의미해요. 이탈리아 옆에 있는 예, 섬 지역인데 예, 이곳의 그 시칠리아 섬의 어떤 그 분위기는 항상 유럽 작곡가들에 의해서 굉장히 평화롭고 목가적으로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이곳은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평화로운 곳이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있었던 춤곡을 시칠리아나라고 부르는데 이런 느낌으로 항상 예, 작곡이 되죠. 보통 빠르기 혹은 살짝 느린 그리고 붙점 리듬은 있지만 8분의 6박자 계통으로 이루어져 있는 평화롭고 목가적인 분위기가 물씬 풍기는 그런 춤곡인데요. 네, 자, 이 시칠리아가 제가 섬이라고 얘기했잖아요. 예, 뭐를 이입한 것처럼 보이죠? 어느 나라를 같은 섬나라였던 예, 영국. 또 이 부분이 저의 통찰력이 빛나는 부분 예, 느끼고 계시죠? 네, 점점 빠져들고 계시죠? 자, 그 영국을 직접 얘기하고 있진 않지만 예, 같은 섬나라고 항상 유럽인들의 마음에 평화롭고 목가적이었던 그곳. 예, 그곳에서 유행했던 춤곡을 여기 또 사용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조약이 어떻게 끝났음을 예, 평화롭게 끝났음. 이런 것들을 예, 이렇게 이 곡의 구성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닐까. 물론 핸델이 그거를 다 알고 의도적으로 작곡한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예, 우리가 이런 곡들을 들으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예, 은연중에 그런 마음이 들게 그래서 이탈리아에 가보지 않았지만 프랑스에 가보지 않았지만 예, 그것을 연상하게 하는 요소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결과적으로는 어떤 평화 조약이 체결되었다는 요소 이런 것들을 곳곳에 배치를 시켜서 예,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예, 음악 자체의 역사에서는 사실 이렇게 설명하지 않아요. 음악 자체는 이거는 모음곡이고 각 나라의 춤곡을 모아서 그 당시 유행했던 거다라고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의 의미를 예, 정원음악과의 연관성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 약간 문화적인 의미를 더욱더 도출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예, 또 다른 예로 예, 핸델의 오페라 율리우스 시저를 같이 들어볼 건데요. 예, 시저와 클레오파트라의 사랑의 대화가 있고 그 중에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부르는 아리아를 들어보겠습니다. 네, 클레오파트라는 높은 신분의 여인이고요. 예, 이런 높은 신분의 여인은 항상 이렇게 우아하게 또 콜로라투라 풍으로 이렇게 장식적으로 노래를 부르게 돼요. 네, 지금 부르고 있는 이 아리아의 리듬은 사라방드 리듬으로 되어 있고요. 예, 사라방드 리듬은 스페인의 기원을 두고 있는 춤곡인데 예, 느리고 장중해서 우아함을 묘사하는 귀족적인 우아함을 묘사하는 대표적인 춤곡입니다. 그리고 이 아리아는 네, 지금 형식을 들을 수는 없지만 다카포 아리아 형식이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네, 음악적으로 A 부분, B 부분을 부르고 나서 다시 A 부분을 부를 때 가수가 똑같이 안 부르고 예, 엄청난 장식을 통해서 새롭게 예, 즉흥 연주를 선보이는 그런 형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다카포 아리아 형식은
이탈리아의 주요 형식이고요. 아까 사라방드 리듬은 어느 나라의 스페인에서 유래한 리듬이고, 그리고 반주하는 기악은 또 독일 방식의 기악으로 지금 중복을 시키고 있거든요. 목소리를 중복을 시키고 있거든요. 아까 핸델의 왕궁의 불꽃놀이는 개별곡들이 각각 어떤 나라를 상징하고 있었다면, 이 곡은 한 곡 안에 여러 나라의 특징적인 요소가 다 융합되어 있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그냥 듣기에는 하나의 작품이지만 이 안에는 이탈리아적인 요소와 스페인적인 요소와 그리고 독일적인 요소들, 이런 것들이 융합을 통해서 선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악을 틀고 얘기할 때 늘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냥 제가 조용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네, 음악을 듣고 싶어서. 자, 그래서 그 정원의 조형 방식에서는, 네, 자, 이게 글로 안 가네. 다시. 18세기 전반의 정원의 조형 방식은, 네, 아까 무슨 정원? 네, 도상학적인 정원의 모습을 보였고요. 지금 핸델의 그 오페라와 기악 음악은 그럼 어떤 음악? 도상학적인 음악이라는 표현으로 또 새롭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거죠. 우리 음악사에서는 그냥 바로크 시기의 음악이라고만 얘기해요. 그래서 양식에만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문화와의 관련성 속에서 어떤 그런 요소들, 상징적인 요소들을 음악 곳곳에 놓고 있구나. 그래서 어떨 때는 융합의 모습으로, 어떨 때는 개별곡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구나라고 이제 설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음악 양식의 변화가 18세기 중반에 일어나요. 그리고 음악 양식의 변화를 이제 음악 자체로 설명하지 않고 또 정원과 비교를 한다면, 18세기 중반에 이런 그 정원, 지금까지 살펴본 자연주의 정원 중에서 특히 도상학적인 정원이 또 변화를 일으키게 되는데, 상징적인 요소였던 이런 건축물이나 조각, 이런 것들이 다 제거돼요. 그래서 사원이나 기념물 등의 상징적 요소로 어떤 테마를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추상적인 방식으로 분위기를 표현하고 관람자의 감정을 자극한다. 그래서 대표적인 그 정원 조형가로 브라운이라는 사람을 들 수 있어요. 이 당시에 브라운의 인기가 너무 커서 영국의 모든 정원은 다 브라운이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과언이 아닐 정도로 영국의 모든 정원을 다 조형을 했고요. 그럼 지금까지 조형이 됐던 아직 남아있는 형식주의적인 정원이라든가 도상학적인 정원, 이런 것들을 다 갈아엎고 새로운 방식으로 정원을 조형하게 돼요. 그래서 오늘날에 이제 그 브라운이 조형을 한 정원의 모습인데, 상징적인 요소를 다 제거를 했기 때문에 순수한 자연의 요소로만 그 정원을 만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원인지 그냥 자연인지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비판을 받죠. 자연을 너무 자연처럼 묘사했다. 그리고 어떤 경우 너무 또 밋밋하고 단조롭고 지루하다라는 비판을 받지만, 일단 이것이 이제 새롭게 이제 등장하고 나서는 엄청난 찬사를 받아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순수한 자연 매체로만, 그러니까 나무와 물과 풀밭, 길로만 정원을 만드는 방식을 채택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도 역시 호수의 길도 구불거리는 곡선으로 표현을 했고, 풀밭의 기본은 약간 기복이 있는 풀밭, 그래서 자연스럽게 만드는 것들. 그리고 뭐 호수와 이런 그 지표와의 경계는 또 나무로 살짝 가리는, 이런 방식으로 정원을 조형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그 브라운의 그 정원을 설명할 때 대표적인 컷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뭐 어떤 상징적인 요소 없이 순수한 어떤 어떤 매체로만 만들었다. 자, 요거를 이제 음악에 적용을 해본다면, 그 특히 브라운이 이제 추구하는 그 정원의 조형 방식은 그냥 자연 매체를 통해서 빛과 그늘의 효과 이 자체를 즐기는 거였고요. 그 아까 도상학적인 정원은 관람객들이 어느 정도 지식이 있어야 했어요. 내가 고대 문학을 읽었거나 고전 문학을 읽었거나 로마의 유적지에 대한 어떤 배경을 알고 있어야 그것을 같이 느낄 수 있는데, 브라운의 정원은 누구나 그냥 이 안에서 상상력을 자극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필요하지 않은 순수하게 어떤 추상적인 어떤 상상력을 자극받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정원을 자연주의적인 정원 혹은 표현주의적인 정원이라고 이제 묘사를 할 수 있는데, 요거를 이제 음악에 적용을 해보면, 이제 음악에 적용할 때 이제 약간의 모순이 있지만, 요거를 이제 루소의 글을 통해서 한번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루소가 언어 기원론이라는 책에서 시와 노래와 말이 공동 기원을 가진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율 자체는 그 말보다 훨씬 그 활력을 100배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래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 선율의 능력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이전 시기, 그러니까 음악사에서는 바로크라고 하는 시기, 그리고 이제 새롭게 바뀌는 시기는 고전 시기라고 이제 지칭을 하는데, 지금 이 포인트가 바로 바로크와 고전 양식의 차이를 설명을 하려는 포인트고요. 그리고 그 정원에서는 형식주의적인 정원과 자연주의적인 정원을 비교하려는 포인트예요. 그 형식주의적인 정원에서는 인위성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형식과 규칙, 질서가 굉장히 강조가 되는 그런 정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양식을 음악에 대입을 할 때 그 바로크를 대표하는 양식 중에 모방대위 양식이 있어요. 그래서 이 모방대위 양식이라는 거는 여러 성부가 동시에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런 양식이고, 그리고 모든 성부가 그렇다고 동시에 어떤 선율을 연주하는 게 아니라 시간의 차이를 두고 막 공격을 하기 때문에 작곡도 사실 어렵지만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어요, 바로크 음악이. 그리고 바로크의 정원 자체가 이제 그렇게 관습적으로 조용히 됐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근데 반면에 이제 고전 시기로 넘어오면, 그러니까 18세기 중반으로 넘어오면 그 여전히 여러 성부로 이루어진 음악이기는 하지만 하나의 선율선만 강조하는 음악이 우세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의 선율선을 강조하고 나머지 성부는 그거를 뒷받침해주는 역할만 하고 있거든요. 아까 바로크 음악은 모든 성부가 주요 선율을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공격을 하는데, 고전 시기 음악은 하나의 성부만 강조하고 나머지 성부는 뒷받침을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연스럽게 선율의 역할을 강조하는 음악으로 양식의 변화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제 이 당시 양식의 변화의 특징으로 들 수 있어요. 자, 퍼셀은 영국의 대표적인 작곡가고요. 핸델 조금 이전에 활동을 했던, 그리고 악보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느낌상 음악사에서는 어느 시기 이게 쉬워 보이지는 않은 시죠. 이 네 성부가 각각 주요 주제를 시간의 차이를 두고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으시죠. 이게 이제 모방 대위 양식이라고 하는 거고요. 바로크를 대표하는 양식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네 성부 모두 동등한 중요성을 갖고 있는, 그래서 이게 다수의 선율선을 강조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음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악보에서도 복잡한 구조가 보이지만 요거를 같이 들어보시면 시간차 공격을 들으셨죠? 그래서 이것이 다 어우러져 가면서 굉장히 복잡하고 어려운 방식으로 우리에게 계속 남겨져 있게 되는 거죠. 모든 성부의 주요 선율선을 다 느끼고 계시나요? 대단한 능력이세요. 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바로크 음악을 대표하는 특징이었고요. 정원으로 치면 형식주의적인 정원의 모습이에요. 인위성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있고, 자, 18세기 중반에 나오는 새로운 음악의 유형은 이렇게 들려요.
강조하는 음악이에요. 그래서 루소가 표현하는 거에 의하면 이렇게 선율을 강조하는 음악이 자연스럽다고 표현을 하고 있고, 이거는 인간 그 태초부터 그랬다는 거죠. 태초의 인간이 처음에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곧 노래였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들리는 이 선율은 노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네, 자, 하나의 선율선을 강조해서 듣자마자 쉽게 이해되고 즉각적으로 즐거움을 들을 수 있는 음악. 예, 즐거움을 느끼시고 계시죠? 별로 즐거워하시네요. 자, 그래서 이런 음악 양식의 변화가 18세기 중반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원에 잠깐 비교를 한다면 그런 어떤 도상학적인 장치를 싹 없애고 그냥 선율 자체로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를 의미하지도 않고 그냥 이건 그냥 들어서 그러니까 아무런 지식이 없어도 그냥 들어서 즐겁고 이해하기 쉬운 음악이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난이도는 제가 초견으로도 연주할 수 있을 만큼. 예, 그래서 막 준비는 했지만 예, 전문 연주가의 연주로 지금 들으셨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양식의 선회가 일어났고, 이거를 이제 음악 자체만으로 설명할 때는 조금 어렵지만 예, 시각적으로 보이는 정원 조용의 모습을 통해서 이제 비교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이제 18세기 음악의 새로운 양식은 이제 이런 방식으로 막 작곡이 돼요. 예, 이것도 딱 느낌상 여기가 선율, 여기가 단순한 어떤 화성 반주 예, 패턴으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예, 이 당시 이제 많은 작곡가들의 작품들, 네, 뭐 플라티, 페셰티, 갈루피 다 처음 들어보는 작곡가이시죠. 예, 이름이 느낌상 어느 나라 작곡가들이게요? 네, 스파게티, 뭐 이런 갈루피, 페셰티 느낌상 예, 이태리 태생의 작곡가들. 예, 그래서 이태리 태생의 작곡가들이 주로 이런 자연주의적인, 그러니까 선율이 중심이 되는 그런 이제 기악 음악을 선보이는 시기가 이 시기고, 그러면서 이 시기를 음악사에서는 무슨 시기라고 하냐면 고전 시대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전의 시기는 이제 바로 그 시대다. 그래서 바로 그 시기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런 방식으로 이제 음악의 그 작곡 방식이 바뀌었는데, 자, 그 제이씨 바하의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할게요. 아까는 핸델의 예를 들었고요. 지금은 제이씨 바하인데, 우리가 아는 바하는 무슨 바하게요? JS 바하고요. 그분의 막내 아들이 제이씨 바하예요. 원래 이 바흐도 독일 표현 요세 바흐라고 해야 되는데 제이씨 바흐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 네, 이분이 어디서 활동을 했냐면 영국에서 활동을 한, 그러니까 누구랑 아까 비슷한 예, 핸델과 비슷한 경력을 보이는, 그러니까 태생은 어디 태생? 독일 태생의 작곡가인데 이태리에서 공부하다가 영국에 정착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핸델과 경력이 비슷하죠.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은 핸델은 18세기 전반기에 활동한 사람이고요. 제이씨 바하는 이제 중반 이후에 활동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공을 하려면 전략을 바꿔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핸델의 방식을 따르면 제이씨 바하는 유행에 뒤처진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예, 제이씨 바하가 영국에서 활동한 시기에 예, 이 당시 이제 전략을 바꿔서 뭐가 중심이 되는 음악으로, 선율이 중심이 되는 음악으로 작곡 방식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예, 선율이 중심이 되는 음악을 작곡할 때는 그것이 의미하는 뭐 어떤 도상학적인 장치가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서 이해하기 쉬운 음악, 그리고 듣자마자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음악. 예, 지금 이렇게 설명하는 포인트가 바로 고전 음악의 설명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작곡을 했어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같이 들어볼게요. 듣자마자 즐거우시죠? 네. 쉽게 이해되시고 하나의 선율선이 강조되는 스타일. 네, 이게 빠르기가 알레그로이기 때문에 이거를 노래하는 알레그로라고 얘기해요. 음악에 대한 뭐 문화에 대한 지식이 없어도 듣자마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음악을 작곡을 했다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더 이상 음악의 전문 뭐 애호가들이었던 왕과 귀족이 아니라 당시의 상황이 이제 많이 중산층 중심으로 하는 사회로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영국이 또 어느 나라보다도 먼저 민주주의가 발전을 한 나라였기 때문에 예, 일반 어떤 공공 대중의 문화가 먼저 발달한 그런 지역이었고, 그래서 그들이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은 이거였고요. 그리고 그들이 음악을 향유하는 방식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사람이 제이시 바하였고, 그래서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음악에서의 양식의 변화는 예, 그 당시 어떤 사회 문화와의 연관성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사회가 어떤 계층의 사람들이 음악을 향유하느냐에 따라서 예, 양식이 이렇게 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예. 제이시 바하의 또 다른 작품이고요. 이런 알레그로를 무슨 알레그로? 노래하는 알레그로. 네. 자, 그렇다고 뭐 아다지오, 뭐 안단테 악장도 있잖아요. 느리게 연주하는 악장들. 그럼 걔는 또 무슨 아다지오? 예, 얘도 노래하는 아다지오. 그러니까 빠르거나 느리거나 어쨌든 간에 하나의 선율을 통해서 노래하는 방식으로 작곡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인지시키게 하기 위해서. 자, 제이시 바하의 큰 영향력을 받았던 작곡가가 모차르트이고요. 예, 모차르트가 신동 시절에 저는 겪어보지 못한 시절인데, 그 신동 시절에 영국에 가서 영국의 왕실에서 이제 막 연주를 하던 시절에 제이시 바하를 처음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때 제이시 바하와 어린 모차르트가 만나서 서로 굉장히 존경하는 사이가 됐는데, 예, 제이시 바하의 그런 음악 양식의 영향을 받아서 모차르트가 많이 작곡을 했어요. 그래서 아까 들었던 따라리라리란딴 띠라리라리라란 절대 음감이 아닌 게 느껴지시죠? 예, 이 작품의 이제 모티브를 따서 모차르트는 네. 예, 시작의 어떤 모티브가 비슷한 예, 그런 또 피아노 소나타를 만들었고요. 오늘날은 이 곡이 훨씬 유명하죠. 그리고 이제 피아노를 조금 치는 어린 학생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씩 쳐본 그런 소나타이죠. 근데 누구의 영향이었다고요? 사실은 네, 제이시 바하의 영향이었고, 예, 제이시 바하가 타겟으로 했던 청중은 중산층들이었고, 예, 그 중산층이 원하는 음악은 쉽게 이해되는 음악이었고, 예, 이렇게 듣자마자 즐거움을 느끼는 음악. 예, 우리가 이제 중산층이 아닌가 봐요. 이렇게 쉽게 즐거워하진 않으시네요. 우리는 좀 어려운 그런 바로크 뭐 이런 거. 역시 태생이 왕실. 자,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그 양식의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를 이제 쭉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 예를 이제 제가 다 쭉 쓴 건데, 자, 여기까지가 이제 그 브라운이 만든 정원의 양식과 선율이 중심이 되는 음악. 그러니까 이제 선율이 중심이다라고 할 때는 제가 자꾸 그게 가장 자연스럽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왜 자연스러운가? 인간의 원래 말이 선율이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예, 인간의 말이 선율이었다, 노래였다라고 얘기한 사람은 제가 아니라 누구였죠? 루소였죠. 루소의 말을 이제 가져다가 선율 이퀄 자연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이 원래 노래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였고, 그리고 루소가 그렇게 주장했던 자연으로 돌아가라는 얘기는 태고적의 자연을 얘기하는데, 그 당시는 예, 그 불평등이 없던 사회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선율이 위주가 되는 음악이 연주되는 이 사회는 평등한 사회구나. 예, 어느 시기에 비해서 17세기에 비해서 좀 더 평등한 사회구나. 그래서 이제 이런 사상이 계몽주의 사상이잖아요. 그래서 이 계몽주의 사상의 어떤 이론들이 사실은 정원에서도 나타나고 음악에서도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누구나 노래를 부르고 이것으로 소통을 하는 거, 이게 이제 평등한 사회인데, 그동안 너무 인위적이고 권위적인 방식으로 이게 막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계층 간의 어떤 갈등이 심화됐고, 근데 여기서 벗어나야 된다라는 게 이제 계몽주의의 사상이었고, 그게 이제 루소가 인간 언어 기원론이라는 것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예, 그래서 결국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1789년에 프랑스에서 예,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네. 혁명이 일어나는 사건으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좀 체제가 전복되는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뭐가 다 미리 예상을 하고 있었냐면, 정원에서도 그렇고 음악에서도 그렇고 사회가 평등한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그런 마음들, 예, 그런 것들이 다 미리 선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게 혁명의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됐다는 걸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그 브라운식의 정원이 그 아까 뭐 많은 자료는 아니었지만 언뜻 보기에도 뭐 상징적인 요소도 없애고 그냥 너무 자연 그대로를 묘사했다. 근데 저거를 그냥 가만히 놔둬도 저 상태일 것 같은데 그걸 다 정원처럼 만든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그것이 이제 계속 지속이 되다 보니까 뭐 영국 전체를 저렇게 만들려고 한다, 막 이러면서 너무 단조롭고 밋밋하고 지루하다라는 평가를 받게 돼요. 예,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요소를 이제 등장시키는데 그 개념이 바로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후반에 나타나는 새로운 정원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18세기 전체적으로 다 자연을 그 굉장히 주요한 모토로 삼고 있지만 다 자연스럽게 만들려고는 하지만 초반에는 도상학적인 요소가, 중반에는 그런 요소를 없애는 그냥 자연 자체의 요소가, 그 다음에 후반에는 다시 뭔가 상상력을 자극시키는 인위적인 요소가 더 또 도입이 돼요. 그게 되풀이되어 가는 게 예술의 어떤 역사의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네, 요거를 이제 쭉 살펴보면 그 길핀이라는 사람이 그 영국을 직접 곳곳을 여행하면서 다녀요. 그래서 영국, 그러니까 국내 여행을 하는 거죠. 아까 17세기에는 어디로 갔다고요? 이탈리아나 스위스 같은 유럽 대륙으로의 여행이 붐이었다면 이제 18세기 후반에는 18세기 후반 자체에 유럽이 굉장히 분위기가 안 좋았죠. 혁명의 분위기가 막 있었기 때문에 영국 자체 내 여행이 붐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길핀이 직접 영국의 곳곳을 여행을 하면서 많은 기록을 남겼는데 이런 이제 사파를 이제 예로 선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픽처레스크 미라는 것을 설명을 하는데 그냥 자연 자체이기는 하지만 이 건물이 주는, 근데 이 건물은 폐허가 된 사원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그 여행을 하다가 딱 만났을 때 그 인간의 마음에 어떤 상상력이 자극을 받는다는 거예요. 아까 그 자연주의 정원보다도 더 자극적으로 상상력의 자극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그 뭔가 그 어떤 문화적인 성향 이런 것들을 이제 배워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허가 된 사원을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친 요소라고 표현을 해요. 풍경에서의 거친 요소. 그래서 너무 밋밋하고 단조롭고 뭐 지루한 그런 브라운의 그런 풍경에 뭔가 거친 요소 하나가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유는 상상력을 자극받아야 하기 때문에, 너무 밋밋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론들을 펼치게 되는데, 그래서 이런 어떤 절벽의 의미라든가, 그 다음에 이런 성들이 이제 적절하게 배치가 돼서 풍경에서의 어떤 불규칙성, 그 다음에 갑작스러움, 그 다음에 거친 요소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야 그것이 훨씬 더 좋아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서 그 이제 책들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폐허의 외형이 여전히 그 야생적이고 거친 모습을 유지하고 있어서 그러한 점이 이 장면의 아름다움과 진기함을 더하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제 막 느껴지시죠? 이걸 곧 제가 음악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막 기대될 뻔했죠. 그래서 지금 이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이 개념은 1770년과 80년대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개념인데, 그 풍경을 또 이제 좋은 풍경이라고 하는 거는 마치 그림을 보는 듯한 풍경이 가장 좋은 풍경이다. 그러니까 좀 역전됐어요. 18세기 전반에는 그림을 풍경으로 묘사를 했는데 이젠 풍경을 보면서 그림처럼 보여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풍경은 그냥 한눈에 전체를 막 조망할 수 있는 탁 트인 그런 전경이 아니라 이 그림처럼 멀리에는 산이 있고 중간에는 섬과 호수가 있고 가까이에는 나무와 땅이 있는, 그래서 전경, 중경, 저기 뭐지, 배경? 후경? 네, 그렇게 이렇게 장치가 되어 있어야 좋은 풍경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좋은 풍경의 그 기준을 또 그림에서 이렇게 이제 따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또 어디에 실현을 하죠? 그래서 정원에 이제 실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단조롭고 지루했던 브라운풍의 풍경에 뭔가 거친 요소들이 하나 이상씩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자, 그래서 정원을 계속 보면
네, 요런 요소들, 이렇게 프라이스라고 하는 또 새로운 정원 조형가가 만든 정원인데, 뭐 정원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만큼 그냥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그 브라운의 그 정원과의 차이점은 이렇게 막 뒤엉켜진 나무 뿌리 같은 것들. 요게 이제 풍경에서의 갑작스러운 요소라는 거예요. 혹은 또 무슨 요소? 거친 요소. 요거에 훨씬 더 아름답고 진귀하게 보인다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리고 나이트라고 하는 정원 조형가도 이런 방식으로 숲풀을 만들 때도 훨씬 더 우거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거진 숲풀, 막 뒤틀린 나무 뿌리, 그리고 길은 구불구불한 정도가 아니라 울퉁불퉁한 길. 그런 어떤 자연에서의 거친 경관을 여기에 넣어서 상상력을 자극하고 아름다움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제 감성과 상상력을 개발하는 데 굉장히 좋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고요. 이 이후의 세대가 또 음악과 문학에서는 낭만주의라고 불리는 시대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넘어가는 어떤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런 픽처레스크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당시 이제 그 정원의 비교가 이제 책에 나온 건데, 나이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책에다가 이거를 이제 이렇게 두 가지 그림을 들고 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우리가 뭐 집을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꾸밀 때 이런 집이 이렇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원래 요런 정원인데, 요게 이제 브라운풍의 정원인데, 요거를 조금 더 생생하게 만들 수 있다. 그래서 요 두 가지 정원을 비교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매끄럽고 좀 그런 그 어떻게 보면 지루한, 밋밋한, 매끄럽고 좋게 얘기하면 매끄러운, 나쁘게 얘기하면 밋밋한 그런 정원이라면, 여기에는 거칠고 뒤엉킨 요소들이 들어가서 상상력을 자극하는 정원. 이런 패턴으로 정원 조형의 변화가 나타나요. 자, 그리고 이제 랩톤이라는 사람도 이제 자신의 정원을 조형을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보이는 특성이 뭐냐면, 요 앞에 요 전경에 나타나는 정원은 어느 시대의 정원? 몇 세기의 정원? 17세기 방식의 정원. 그러니까 굉장히 그 권위적이었던 그 정원은 이제 그 앞에 놓고, 그 다음에 요 중간쯤에는 브라운이나 픽처레스크 풍의 정원을 만들어요. 그리고 멀리는 그냥 숭고한 자연 그대로를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양식이 이렇게 그 과거의 양식과 현재 양식이 이렇게 혼합되는 방향으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 당시 이제 활동했던 사람이 바로 모차르트, 하이든, 베토벤 같은 작곡가들이 있는데, 이들이 이제 먼저 추구한 거는 선율이 위주가 되는 음악을 먼저 추구를 했다가, 나중에 후기 작품들을 보면 그 바로크의 모방대위 기법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것과 같은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양식도 가져와서 쓰고 현재 유행하는 양식도 써서 어떤 그 다양성을 선보이려고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음악 작곡 방식도 바뀌어 나가게 돼요. 자, 그래서 이 픽처레스크미, 그러니까 그림에서 좋게 보이는 거친 요소를 사용하는 그런 미를 이제 음악에를 적용을 해보면, 이제 1차적으로 상상력의 즐거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걸 만든다는 거예요. 목적은. 그래서 완전히 자연적인 정원보다는 인공의 요소가 적절하게 혼합되어 있는 공간이 훨씬 더 선호돼서 이제 이런 정원 조형의 방식의 변화가 나타나는데, 네. 자, 요거를 음악에 대입을 하면, 네, 다 노랗게 보이네요. 원래는 얘가 하얀색이고 얘가 노란색. 이것도 정직한 사람에게만 보인다는 노란색. 자, 그 선율이 그 여전히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여기에 거친 요소, 음악에서의 거친 요소를 이제 대입해서 설명을 한다면, 해결 없이 7화음, 9화음이 막 나와요. 원래 7화음, 9화음이라는 것이 불협화음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협화음으로 해결해야 할 필요성을 갖고 있는 음들인데, 얘가 그냥 해결 없이 그냥 느닷없이 등장을 한다는 거. 그리고 중간에 수많은 전조를 통해서 조성이 막 변화한다는 거. 그리고 반음계를 사용한다고 하는 것들. 그다음에 다양한 리듬. 특히나 뭐 중간에 갑작스럽게 쉼표가 나와요. 그래서 막 진행하다가 음악이 팍 끊겨버리죠. 그럼 우리는 뭘 느껴요? 놀라죠. 그래서 마치 풍경에서 거친 요소를 보고 놀라는 것처럼 그런 효과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픽처레스크 미의 핵심은 놀라움, 갑작스러운 요소.
예, 이런 것들을 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이 당시 음악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 요거를 이제 또 다른 차원에서 또 살펴보면 아까 그 풍경을 전경, 중경, 배경으로 나눠서 또 설명을 했었잖아요. 예, 이거를 또 이제 음악에 대입을 시켜보면 예, 이 당시에 또 악기가 많이 개선되고 관악기의 활약이 또 많아지고 또 독주악기보다 또 오케스트라 음악이 또 많아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음악 자체도 굉장히 깊이 있는 예, 그런 어떤 구성력을 가진 예, 전체적인 어떤 형식미를 가진 그런 음악들이 막 등장을 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뭐 선율악기가 주요하지만 또 그 선율을 보강해주는 어떤 배경악기의 역할, 그 다음에 악기마다 갖고 있는 음색의 특징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풍경에서 그렇게 배경을 나눠서 살펴보는 것과 음악의 특히 오케스트라 음악 안에서의 예, 그런 어떤 음색적인 그런 양상들 이런 것들이 좀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요거를 이제 악곡에 적용을 시켜본다면 네. 자, 하이든의 작품을 통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하이든이 말년에 영국을 갔어요. 1790년대에 두 차례에 걸쳐서 예, 기록에 의하면 이때 이제 수많은 픽처레스크풍의 정원을 관람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영감을 받았다. 예, 그리고 하이든이 영국 시민들을 위해서 작곡한 작품은 제 생각에는 자기가 눈으로 봤던 픽처레스크의 미를 청각적으로 예, 픽처레스크 한 음악으로 선사를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음악의 예를 하나를 들어보면 네, 다시 NG 잠깐만 왜 안 되지? 네, 얘가 꺼졌는데 네, 다시 네, 픽처레스크 미를 우리에게 선사를 안 하시고 계시는 네, 잠시만요. 네, 여기서 들을게요. 네, 이거 자꾸까지 이런 갑작스러운 요소들 그래서 우리의 상상력을 막 자극하게 하는 이런 요소를 하이든이 자신의 작품에 군데군데 들으시면서 그 중간중간에 그 당혹감
예, 그리고 거친 요소를 만난 듯한 갑작스러움, 이런 것들을 느끼셨어야 되는데 너무 순식간에 지나가 버렸죠. 예, 그 풍경과 음악의 차이점이, 네, 풍경은 뭐 다시 재현이 가능하지만 예, 음악은 그냥 지나가 버리면 끝난다는 예, 그런 어떤 차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아요. 예, 악보를 뭐 골치 아프겠지만 그냥 악보를 잠깐 본다면 이렇게 단순하게 시작하지만 중간에 이 부분의 화성이 굉장히 특이한 화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C 메이저에서는 볼 수 없는, 예, 그래서 사실은 3도로 가기 위한 5도 화음 되게 있어 보이죠 지금. 예, 그래서 전문 용어 세컨더리 도미넌트, 예, 3도에 대한 5도. 예, 그래서 원래는 뭐로 가야 되게요? 예, 음대생 여러분들 3도에 대한 5도. 그래서 3도로 가야 되거든요. 이게 이제 고전주의 어떤 작곡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뭐 3도가 아닌 다른 조성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안 나와 버려요. 그래서 갑자기 쉬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우리가 갑작스러움을 느끼게 된다는 거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중간중간 지날 때 다양한 전조라든가 뭐 다이나믹의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 풍경에서 나타나는 요소가 음악을 통해서 들리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의 마지막 곡. 예, 언제까지 슬라이드가 계속될까 막 불안해하신 건 아니시죠? 네. 자, 그 오늘의 마지막 곡은 굉장히 은혜롭게 천지창조로, 네, 하이든의 오라토리오 천지창조. 예, 사실 하이든이 원래는 에스테르하지라고 하는 헝가리 귀족 밑에서 한 40년 동안 봉직을 하면서 그곳에 주로 머물러 살았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성실하고 다양한 음악을 이제 선보였기 때문에 그 명성이 에스테르하지 궁정을 넘어서서 유럽에 전파됐어요. 그래서 그게 어디까지 전파된 거죠? 영국까지 전파돼서, 예, 영국의 한 그 기획업자가 이제 하이든을 초청을 하죠. 그래서 초청을 해서 영국 시민을 위해서 교향곡을 작곡해 줄 것들도 의뢰를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바탕으로 그 런던에 2차례 여행을 통해서 이제 하이든이 자신의 음악 양식을 막 선보이게 되는데, 이제 영국에 갔을 때 핸델의 메시아를 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게 너무나도 감동이어서 다시 이제 고향으로 돌아와서 천지창조라고 하는 오라토리오를 작곡하게 돼요. 그래서 총 3부로 되어 있고, 예, 오라토리오라고 하는 장르가 이제 종교 음악이고요. 예, 특히 뭐 꼭 그렇진 않지만 주로 구약 성서의 내용을 바탕으로 한 이제 종교 음악인 경우가 많은데, 예, 이제 핸델이 아니라 누구죠? 하이든. 예, 하이든은 그 천지창조의 모습을, 예, 3부로 나누어서 총 32곡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예, 오라토리오의 음악적인 구성은 뭐 대부분 아시겠지만 독창, 중창, 합창 플러스, 예, 오케스트라 반주로 이루어져 있죠. 예, 그래서 다 아시겠지만이 아니었죠. 예, 그래서 독창 방식도, 예, 어떤 거는 아리아로, 어떤 거는 레시타티보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주로 어떤 상황을 설명할 때는 약간 말과 비슷한 선율인 레시타티보 방식으로, 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예, 그러니까 창세기에 이제 그 기반을 두고, 예, 이 작품을 만들었고요. 그 중에 이제 일부에 나타나는, 예, 곡 중에 일부의 12번째 곡과 13번째 곡, 그러니까 일부의 마지막 곡을 이제 예로 설명을 하려고 해요. 자, 이 곡을 들어보시면, 자, 이거는 무슨 톤? 프랑스 서버톤? 여기까지 들으셨는데, 이 부분이 뭘 묘사하고 있는 거냐면 그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관현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예, 천지 창조의 이제 과정들을 1부와 2부에서 설명을 하는데 이제 뭐 해가 있으라고 아니 빛이 있으라고 하셨구나. 해가 아니라 예, 빛이 있으라고 하셨고 어쨌든 이제 이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이제 관현악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예, 그 음악적으로는 피아니시모에서 어디까지? 네, 포르티시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이 방향은 상승하는 방향으로 한 음씩 그래서 레에서 파샵까지 단계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으로 뭐를 묘사하고 있다고요? 예, 태양이 떠오르는 모습을 묘사를 하는데 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음악적인 장치가 또 뭐냐면 베이스를 얘를 강조하려면 얘는 어떻게 가야 되냐면 반대로 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더욱더 떠오르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죠. 이렇게 설명을 들으니까 다시 듣고 싶으시죠? 네, 그래서 이제 자연의 위대함을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인간이 느끼는 자연의 위대함이 그 인간적인 수준에서밖에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 태양이 떠오르고 나서 뭐로 표현을 했냐면 그 프랑스 왕궁이 졌던 어떤 권위와 위엄을 묘사하는 프랑스 서곡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죠. 예, 요거를 그러니까 프랑스 서곡풍으로 태양에 떠오르고 자연의 위대함과 어떤 위엄 업적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아까 정원의 조형 방식에서 제가 어떤 정원의 조형 방식? 도상학적인 정원의 방식이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방식으로 예, 이 상황을 예, 음악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들어볼게요. 다시. 베이스 반진행도 듣고 계시죠? 자, 그래서 자연의 위대함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방식이었고요. 예, 이제 계속 진행을 하다 보면 뭐 삼중창도 등장하고 합창도 등장을 하는데 어떤 부분은 하나의 선율선이 위주가 되는 방식. 그러면 우리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이고요. 어떤 부분은 모방대위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요. 예, 모방대위적인 방식은 어느 시기를 대표하는 바로크 시기를 대표하는 방식이고 그 당시가 제가 절대주의 시기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하이든이 뭐 의도한 건 아니고 이제 제가 그렇게 의도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하이든이 중간중간에 모방대위 양식을 통해서 설명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와 위엄을 드높이는 수단으로 예, 그렇게 묘사를 한 거고 그렇게 창조된 자연을 인간이 느끼려면 자연스럽게 묘사가 돼야 느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같은 가사라 하더라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모방대위적인 양식으로 쓴 것이 아닐까. 그리고 그거를 인간이 향유하기 위해서는 같은 가사지만 선율이 위주가 되는 그런 호모포니 양식으로 작곡을 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대입을 해서 이 곡을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과거의 양식과 현재의 양식이 공존을 하지만 또 하이든이 추구하는 것 중에 하나가